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정의는 계엄 선포 시에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이 부분은 좀 제가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하세요. 예. 12월 3일 날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시면서 사법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또 행정 기능이 정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통합방위해서 비상사태와 관련돼선 서울에서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 5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와 관련돼 있는 건 통합방위, 민방위법, 예비군 기본법, 그 다음에 계엄법, 그 다음에 충무사태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언급하셨을 때 계엄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그 행정과 사법 기능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법은 아니면서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김용현 장관이 국회로 출동 지시를 하셨을 때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했던 상황입니다. 정의는 2024년 12월 6일 계엄 이틀 후에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병주 TV에 출연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먼저 인터뷰하자고 한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저희 부하들이 그 전에 아마 특전사령관이 아침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 특전사령관님께서 부하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서 내가 꼭 이거 얘기해야 된다 하시면서 본인은 알아서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 부하들이 우리 수방사 그때 들어갔던 부대 우리 부하들의 입장에서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주요 우리 참모들이 사실 이렇지만 꼭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사령관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때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대통령님 다 계시는데 저는 군인입니다. 근데 저는 군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역할은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우리 후배 장병들이
좋은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군인이 항상 영광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은 사라질 수 있고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국회로 출동하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됐던 이유도 제가 책임지려면 제가 먼저 보고 판단해서 임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위협 또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군인이라고 하셨죠? 그 불행한 그 행복한 군인인가? 그런 군인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이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재판 여기 계신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제가 어떤 경우에 이 자리에 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진술은 제 공소 제기와 관련돼서 대부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재판에서는 군인답게 그다음에 담대하게 다 하나하나 오늘 하신 얘기들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진술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신문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한 열 몇 명 정도가 북해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1조로 해서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그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2024년 11월 30일 일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표에 보면 11월 30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예. 오후 6시경하고 11시, 밤 11시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증인께서는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국방장관과 저녁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녁되었습니다. 예. 그때 국방장관께서는 증인에게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들을 밝히면 국민도 창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은 정확한 워딩의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뭐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적인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 선포를 한 것을 뭐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지 정확한 워딩까지는 솔직히 기억 알겠습니다. 안 납니다. 증인께서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12월 24일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걸로 기록이 나와요. 저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억울함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심경이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그러나 그 명령에 복종하되 비상계엄하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방첩사 요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것이 참담한 심정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부 지침에 따라서 계엄 사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이후 내란이라는 엄청난 제목으로 여러 머리를 대는 상황에서 국회 울타리까지 가지도 못했던 증인의 부대가 대단한 체포 작전을 벌인 것처럼 왜곡되게 보도되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전에 그 군사법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시 방첩사령관 책임자로서 정말 참담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지시를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중한 태도로 했는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아들, 딸 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군인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책임을 물으신다면 사령관 정도들이 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책임은 사령관들에게만 물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예, 하시죠. 뭐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시고 이러니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신 게 많은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무슨 지시? 쭉 말씀드린 대로 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냐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은 당연히 장관이시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 네. 근데 그 장관의 지시가 뭐 그냥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간 건 맞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아까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이런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2시 58분경에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방금 그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대로 뭔가 지시를 하셨는데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어가 없었던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하나는 저는 1차장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미 그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했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원장님한테 들어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방첩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겠다 한 그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란 말입니까? 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거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전화가 두 번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제 얘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메모를 해서 그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연영 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 통화를 하셨는데 처음에 22시 58분 경에는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뭔가 지시를 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증인과는 제대로 대한 대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셨는데 이게 네.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 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이때 이제 증인이 말씀하신 부위로부터 연락을 받았어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모는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그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증인의 말씀은 요 위쪽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부분은 제 메모를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예.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 그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한 방첩사 지원을 체포조 임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체포 지시가 피청구인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했다. 대통령이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셨죠. 네. 그런데 체포 명단을 듣고 체포를 도와주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대통령께서 딱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 잡는구나. 그다음에 방첩사에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추정하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뭔가 좀 놓쳤는데 방첩사가 한 건을 했구나.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국내라고 그러는데 국내가 아니라 군대 내에 방첩사가 군을 담당하니까 그래서 군대 내에 어떤 그 간첩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동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급하게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 추정을 가지고. 근데 명단을 딱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랐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고 했는지 아직 이해 못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우리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국정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12월 4일 오후에 이제 국정원장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한 것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를 한 것이지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경질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건의한 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건의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국정원 원장님,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저의 경질 이유로 삼고
특히 12월 6일 날 12시경에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제가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다고 해서 뭐 민주당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당시 조태용 원장님께서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통상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던 정무직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9시에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특히 그 12월 4일 정도에 제가 언론을 보고 확인한 부분은 당시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한 것 때문에 도리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도리어 그 한반도 안보나 북한의 군사 관련된 부분의 위협에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가장 정통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조금 민심을 좀 안심시키고 야당이지만 야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원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그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방금 소추인단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회의 직후에 보고를 드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아니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끝나고 답해 주시죠. 네. 증인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는 정무직 회의 후 1차장 산하 부사장 회의를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독대를 했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1월 22일 국조특위 오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정무직 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했다가 국조특위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무직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 독대를 했다라고 진술이 변했는데 도대체 언제 보고를 한 겁니까? 예, 변호인님 그거 물어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핵심만 말하시죠. 언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제가 22일 날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일단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는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11시 06분에 방첩사령으로부터 잠시만요, 증인. 그게 증인의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무직회가 끝나고 산하부장하고 간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독대 보고를 원장님께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머의 주인공이 증인인 건 맞죠?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사실 있죠? 김성훈 경호차 만난 적 있죠. 같이 그때 출석하 있는 증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가르마를 잘못 탔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그럼 제가 다음 경호차장이 질문 저한테 조금 뭐라 그랬냐면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하십시오. 증인 여인영 사령관하고 23시 6분경에 이제 마지막 통화한 거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 2조 뭐 이제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청구인 측 물어본 거에는 할 수 없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어요? 127호증에인가요? 그 증인이 부관한테 시켜가지고 했다는 메모 있는데 127호증에 이 메모. 이 메모에 이제 그 아래는 1조 2조 1조 2조 뭐죠? 이게 뭐 축차 검거 그다음에 뭐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이거는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나중에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밑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워딩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 그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검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거를 요청했어요? 이 검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처음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 증인한테 체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말은 체포를 요청. 여기 보면은 체포를 요청,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검거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범죄 수사권 없더라도 쉽게 말하면 국제 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적인 부분의 체포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그 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지?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어차피 이 메모는 이제 수기로 메모를 하다가 버려버리고 이제 하여튼 옮겨 쓰라 그러고 밑에는 이제 옮겨 쓴 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는. 그러면 이게 증인이 뭐 1조, 2조 뭐 축초해서 검거해서 방첩사 뭐 감금시설에 감금조사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무슨 이제 처음에는 뭐 비협조적으로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 그랬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1조, 2조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검거를 해서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글쎄 그거는 뭐 여인영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부익께도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도와주래 할 때 명단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방첩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현재 진행 사항을 저한테 약식이지만 간단하게 브리핑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요약이겠지만 물론 하여튼 체포조 나가 있는데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부분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명단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조 2조 뭐 축조 뭐 체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을 감금할 예정이다. 이거를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상황 설명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명단을 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한 건데 그 상황 설명이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감금 조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설명을 한다면. 근데 굳이 그런 상황 설명을 국정원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하고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그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활동이 있어요. 보안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야기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의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주변 환경 관리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전화할 때 굉장히 말하자면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좀 얘기를 안 해주려고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도와주라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쫙 했다는 건데 아무리 그냥 생각해도 이 사람이 같은 뭐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비밀이 아니구나. 이제 같이 이제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일단 얘기해야지 나중에 혹시 증인이 진짜 대통령한테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이 아무데다가 막 얘기를 퍼뜨리고 당겼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거 명단을 그래서 체포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또 요청.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무슨 억하 시점이 있다고 해갖고서는 일부러 이런 거를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사항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네.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정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뭐 검건이 위치 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보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